메르스에 대한 대처가 메르스 확산 속도에 한창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가 첫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원론적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메르스 감염 환자가 이용했던 인천공항 역시 방역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뒤에야 공항에 구비해뒀던 마스크를 일부 직원들에게 나눠줬을 뿐이었습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리스트에 오른 6인에게 서면 조사서만 보낸 뒤 이렇다 할 수사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6월 3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인 오늘 격리 대상자가 1,350여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미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야 청와대가 부랴부랴 메르스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건당국의 방역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점검회의가 소집이 됐죠. 네, 오늘 오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메르스 대응 민간 합동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는데요.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나타난 후 15일 만에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 첫 회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확산은 안 된다며 전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환자의 치료와 또 그 처리 과정 및 감염 경로, 그다음에 치료 의사들의 그 어떤 이동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이후에 그 접촉 환자의 그 진료 기관 또 진료 의사 등 그 환자들의 그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정오 기준으로 1,364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전날까지 791명이던 격리 대상자가 하루 사이에 573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로부터 무한 공세를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초기 대응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뼈아픈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와 같은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SNS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정보 공개에 대한 대책도 재점검해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길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정책위에서 네, 새정치연합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책위 위원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건소는 제대로 응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지금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보건소는 제대로 응대할 전문 인력이 없고 또 일반 병원은 공포감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당의 경우에는 몇 가지 해법도 제시했다고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정부의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는 메르스 발생 지역과 병원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세 번째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통합 안내체계 시스템 확보를 꼽았습니다.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한 군데 콜센터를 세워서 여기를 통해서 의심 환자들이 신고하고 이 신고를 받은 정부 3당원들은 각 지역에 있는 격리 병동으로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체계부터라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국민들 보고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괴담만 퍼뜨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따 오후 2시에 현 사태를 두고 세월호 참사가 떠오른다라고 말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제입니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추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 3시간 전에 이미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18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김무성 여당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지난 1일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 편집본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네, 해당 영상을 보면 중간에 편집된 부분에서 끊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호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초기 대응이 미비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정말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부가 허둥대고 청와대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그 결과 1년 후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월호 위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박계 의원들이 친박계를 향해서 역공을 취했다고요. 네, 어제 친박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식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비박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의원들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법과 제도를 통해 차분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위헌성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집안 싸움과 헤게모니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합의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직 사퇴를 요구한 친박계의 공세에 비박계 의원들이 비박계 차원의 역공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를 얘기했는데 사실상의 정치적인 수사가 작용된 건 아닐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민사회단체가 임명 반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관예우를 비롯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 자격이 없다면서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는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한국진보연대 등 2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입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의혹이 너무 많아서 열고조차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중에서도 심각한 4가지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전관예우, 불법적인 전화변론, 그리고 수입 내역 삭제, 4.19 혁명을 혼란으로 정의하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말한 편향된 역사관입니다. 수임한 119건 중에 19건은 수입 내역을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사건 수임이 아니라 상담과 자문만 했기 때문에 수입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19건의 내역이 19건 야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한 내용은 왜 공개 못합니까?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떳떳하게 수임한 사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부정하게. 네, 국정원 시국회는 이어서 현재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누리며 월 1억 원씩 보수를 받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뒤에 5일 동안 근무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약 1억 1,700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안일함은 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승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어제 오전까지 제대로 된 마스크 하나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공항 측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지만 직원들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출국하는 인천공항. 지난달 26일 이곳을 거쳐 중국으로 출국한 승객이 2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한 하청업체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CCTV를 통해 확인해 하청에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이날 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예전에 비축해놓은 마스크 9,400개를 지급했다고 공항공사는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어제 오후 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6,000명이 메르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이후입니다. 일주일이나 뒤늦게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젊어서라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 어제가 처음으로 그런 마스크나 이런 걸 지급하게 된 건가요? 실제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네네. 감염이 돼서 이렇게 뭐 굉장히 심각한 단계 이런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공항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데 좀 강할 뿐만 아니라 네네. 더 큰 문제는 공항에 입주해 있지만 공항공사 하청업체가 아닌 항공사, 면세점 등의 직원입니다. 이들은 승객과 직접 접촉하지만 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란 이유로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항공사에서 하는 거고 네네. 또 검역소 직원분들은 검역소 하는 거고 공항에 한 4만 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네네. 저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식당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공사 차원에서 혹시 네. 그런 항공사나 아니면 다른 곳에 마스크를 네. 쓰도록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신 그런 건 건가요? 없어요. 뭐 그거는 자율로 하는 건데 네네. 마스크를 쓰는 거는 네. 그거는 업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등의 조치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항의 이 이미지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원청이나 이제 하청업체가 아니라 갑인 공항공사 같은 데서 강제로 모두 이제 그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써라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노동자들이 알아서 그런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착용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비상시에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끼게끔 하는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건 공항공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항공사는 항공사 등의 권고 조치는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마스크를 낀 항공사 면세점 직원들을 보긴 어려웠습니다. 이제 권고는 저희들이 하죠. 항공사나 네네. 뭐 상업체나 입장업체 등에도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을 갖다가 네네. 하도 뭐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지. 이걸 뭐 강제로 해라 이런. 아, 네네. 그럼 권고는 하셨나요? 네네. 아, 이것도 어제 차로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항에서 만약에 우리 노동자들 중에 이런 확진 판정을 받거나 위험한 경우가 생기면 이건 바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왜냐하면 인천공항을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이나 국민들이 전국으로 확산돼요.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사태가 엄중하다라는 걸 빨리 인식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시작하는 듯 했던 검찰이 벌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리스트 6인의 경우 소환 조사는커녕 맹탕 서면 질의만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찰 수사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수석 부대변인을 맡았던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 뒤 김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성 전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뒤쫓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에게는 내일까지 서면 질의에 답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환 조사를 냈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총리와는 달리 서면 조사만 요청한 셈이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하는 거 보면 그러는 것 같고요. 마무리 수순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실제로 검찰은 6인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메모에 적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을 통해 의혹 당사자들에게 해명의 장을 열어준 것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청서도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서면 질문지를 뭐하러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면 질문지를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옹색한 상황인 거죠. 지금 검찰이 해명 기회를 주려고 서면 질문지를 보내는,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을 텐데. 이 변호사는 또한 명확한 물증이 없어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다른 사안들하고 비교해보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과거 2008년도 박연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술이라고 하는 게, 증거라고 하는 게 박연차 진술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지금 뭐 성완종 씨는 이제 고인이 되어서 저긴 하지만 어쨌든 고인이 남긴 생생한 육성이 있고 또 그 육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앞서 검찰 수사팀은 서면 조사 결과를 보고 소환 조사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리스트 6인에 대한 계좌 추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완종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태를 막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보완 방향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과연 우리가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관리를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도대체 정치에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통념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자금의 규모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이 정치 자금을 적게 만들려는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없으면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있는 만큼 쓸 거다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게 분명 정치권의 요구입니다만 진짜 가난해 봐라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자금을 부적 자금을 적게 해주면 단기적 현실적으로는 음성 자금, 검은 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출 구조가 지금 말한 대로 만약에 화끈하게 수압을 낮춰버리게끔 돈을 끊어버리는데 지출 구조는 아직 여전하거든요.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새누리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미군 장갑차 사건, 이른바 미선희 효순이 사건 13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주한 미군 협정 소파가 한국에 얼마나 불리하게 제정됐는지 관심이 집중됐지요. 최근 오염된 미군 기지 반환, 탄저균 문제 등을 통해서 소파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 위원장인 권정우 변호사에게서 소파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3년 전에는 참 그 잘못된 소파의 그 형사 재판권 조항 때문에 어린 여중생이 미군 훈련 중인 교도차량에 깔려 죽었음에도 가해 미군들이 무죄로 판결을 받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촛불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반환드린 기지 오염 문제, 이번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된 탄저균 반입과 같은 사태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환경 주권의 또 회복, 이런 쪽으로 저는 소파 개정의 물결이 다시 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양해각서라는 데 이제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에 급박하고 공지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한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 이런 정화 기준은 그 정치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인간 건강에 대해서 공지에 급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거의 사람을 빈사상태로 만들게 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적색 정보가 발령될 정도의 또 오염의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정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 전 그 캠프캐슬이나 부산 디알레모 같은 데서는 이제 아예 협상 때 한국 당국이 이 미군한테 이거 정화비용을 부담해라 요구도 하지 않아요. 요구도 하지 않고 바로 이 반환부터 받고, 반환받을 때 요구는 이제 그런 거죠. 이쪽이 자치단체라든가 이쪽 그 지역에서 빨리 반환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빨리 반환받는 게 중요하다 하고 반환 받아놓고 한국 정부의 부담으로 이걸 정화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 직무유기로 그 두 지역이 문제된 사건에서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협상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지금 4월 말인가요? 고발장을 좀 제출해놓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 그 생물학 무기에 관한 협정이 있어요. BWC라고. 거기에는 이런 생물학 무기의 근본적인 제조나 뭐 보관이나 이동, 운송이 솔직히 되게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가입된 국제 조약이에요. 이 국제 조약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그 예방 감염법, 여기에 보면은 이런 고위험 원인체, 탄저균도 거의 들어있는 건데요. 이걸 반입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핵무기라든가 어떤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미군에 의해서 이처럼 반입됐을 때 한국 정부의 사전 협의 동의는커녕 통보도 안 되고 이루어지니까 한국 정부가 전혀 이걸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혀 이걸 미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사전에 전혀 이게 검증은 그냥 통제처 못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이 방위 분담금은 지난번 작년에 통과됐던 방위 분담금 협정에 의하면 거의 1년에 한 1조 원 가까이, 9천억 이상 그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미군이 전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지, 그다음에 시설, 또 뭐 이 전기 요금도 안 내거든요. 이런 것들 포함하면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 뱅크라고 하는 이 군사 법원이 그걸 이제 보관하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미국 본국에 송금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지.
방위 분담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거 많이 국민들 혈세인데 그러면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반환을 하는 게 맞고 또 발생한 이자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좀 환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국 정부에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대탁한다면 그럼 과거 식민지 시대에 그냥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잉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과 좀 뭐가 다른가?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군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미군의 어떤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와 있는 거라면 한국의 어떤 사법 주권, 또 환경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 한국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소파가 개정되는 게 이게 세계적인 국제 조약의 추세 비추어 맞다. 그런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가 풀리면 걱정이 많습니다. 이웃집 닭도 물고 염소도 물고 만만해 보이는 개도 공격합니다. 서둘러 잡아서 집 안으로 끌고 와야 하는데 목줄 풀린 개는 개대로 제 생각이 있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고삐 풀린 메르스가 꼭 그렇습니다. 개에게는 소리라도 지르고 만류라도 해본다지만 메르스에는 그마저도 통할 일이 아니지요. 세월호가 그렇게 뭉개고 갈 사태가 아니었다는 말도 보탤 기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정부가 있지요. 대통령이야 한결같은. 청와대가 메르스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의 거리를 극복하고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안이겠지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특별한 타개책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국회법 개정안 등 청와대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입장을 내놨던 청와대입니다. 메르스의 경우 청와대의 책임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닐지,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보름째가 되어서야 보여주기식 회의를 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인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러한 의심과 우려가 불편한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해서 오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의 거리를 극복하고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안이겠지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특별한 타개책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국회법 개정안 등 청와대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입장을 내놨던 청와대입니다. 메르스의 경우 청와대의 책임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닐지,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보름째가 되어서야 보여주기식 회의를 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인 의구심을 떨쳐